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네. 황상무 수석 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황당 수석이신데 이분이 보니까 황상무 황당 수석. 네. 언론이 회칼 테러 사건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사퇴했어요. 황상무 수석이 사퇴를 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이걸 수리했다고 갑자기 속보가 떴던데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언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요 협박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언론인들 앞에서 그것도 MBC를 꼭 집어 MBC 잘 들어 무슨 군대예요? 뭘 잘 들어 듣기는 누가 누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언론인들 식사하는데 MBC한테 MBC 달들어 하면서 예전에 오은근 기자였잖아요 당시에 그분 회칼 테러 당한 그 일을 정보사 그 군인들이 회칼을 가지고서 허벅지 쪽을 두 군데나 이렇게 가해를 해서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인데 전두환 시절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걸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누구누구를 찍어가지고 잘 들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은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협박을 대낮에 그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황상무 수석도 문제지만요.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나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시각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 잘릴 거 뻔한데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예전의 테러, 그것도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런 테러 사건을 예를 들면서 MBC를 꼭 집어서 MBC 잘 들어 했다고 하는 것은 MBC가 지금까지 정권의 비판적 기사 쓰고 보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나중에 농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라고 얘기해서 국회의원도 그만둔 사람 많고요. 실언해가지고 잘못된 발언해서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농담을 할 얘기입니까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상한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누굽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MBC 신났다. MBC 물 만났다. 호재 만났다. 최군이가 이런 식으로 또 이 비판하는 언론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단체예요? 아니 이게 언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는 뭔 단체인지도 모르겠는데 언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 여기서 성명을 내고 MBC 뉴스데스크가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4개의 리포트로 황상무 수석 발언에 관련 맹폭을 가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 지나쳤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가 지나칩니까? 이걸 이렇게 보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아니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단체도 처음 들었는데 언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래요.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을 명목으로 하고 언론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성명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협박을 받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권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언론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된 게 MBC가 그런 보도를 한 거 당연히 보도해야죠. 저는 다른 언론사가 더 심각하게 보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언론 거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길래 네. 우린 황상무 수석을 비판하는 단체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희한해 이해가 할 수 없네. 어떤 시민단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언론학계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언론학 전문가고. 저는 이런 단체를 처음 들었고요. 언론을 위해서 싸우는 곳이라고 하면 언론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언론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되게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황상무 수석 건은 언론의 성향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언론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봐야 당연히 되는 그렇죠. 거죠. 저는 보수 언론도 이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게 MBC 잘 들어있으니까 본인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결국 어떤 언론이든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정권의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진보 보수는 그럼 이거 괜찮다고 얘기한다?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지금 제대로 된 정의로운 언론이 있는가? 라는 질문 던지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 SBS 앵커 하던 주영진 앵커 기억나시죠? 그분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분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진실 보도를 하다가 사실 지금 외국으로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죠. 이 정도도 용인되지 않는 정권인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비판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마도 저는 황상무 수석의 그 사퇴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보수 언론이 일제히 이 문제를 삼았어요. 두 개를 함께 엮어서 지금 일제히 지금 오늘 아침에 정황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도권 위기론이 나와요. 총선에 네.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 두 가지 사안이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수도권의 필패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대통령실이 이제 그런 압박, 그러니까 보수 전체가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을 압박을 하면서 이 두 사안을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한마디 얘기하면 이거 두 문제 해결해도요 안 바뀝니다. 네. 대세는 안 바뀌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실이 나섰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들어준다? 짜고 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누르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엔 또 찍어 눌렀잖아요. 아니 만약에 황상무 수석을 물러나게 했을 거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네. 있을 때 물러나게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 탄압에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계속 자리 지켰잖아요. 며칠간을. 이런 그 말은 결국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물러나게 해야 될 생각이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었는데 보수 언론까지 나서 문제를 삼으니 이거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하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더 악재다고 저는 보고요. 황상무 수석이 물러났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종섭 대사 문제는 나중에 김용민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최상병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조사해야 되잖아요.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총선 전까지 끝나겠습니까? 들어와서 조사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대사 임명 취소도 안 할 것 같고요. 안 하겠다고 또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주대사라고 일명 얘기하잖아요. 호주대사가 아니라 도주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박지정 씨께서. 어쨌든 도주대사가 들어온다 한들 문제 해결 안 된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게 예.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그런 보세요. 거죠. 아니면은 조금씩 이제 손절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언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손절까지는 안 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런 얘기 했는데요. 좀 심각해지면 한동훈 비대위원 중간에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둘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최소한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선거대책 뭐 선거위원장인가요? 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원탑으로. 그걸 교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런 충돌 양상이 대통령실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황상무 수석 물러나긴 했지만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렇죠. 화재 현장 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 이철규 수석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라 비례.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 내 직을 걸고 맞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정면 충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슴에게 이 권력욕이 끌어오르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어.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얼굴엔 잘하고 있다는 표정이시네요. 아니 저기 뭐야 저기 남의 집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중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MBC 탄압 계속하자 그렇죠.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런 의도로 보이죠. 14번에 배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뭐 15번 안쪽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0번까지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장겸 전 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조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어요. 이놈은 노조 탄압을 했거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람을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도 김장겸 사장이 있을 때 노조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해서 노조로부터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에 앉히려고 하냐. 이게 결국은 MBC, 이 사람이 만약 국회에 들어오면 MBC에서 압박을 더 강하겠죠. 그렇죠. 본인을 공격했던 또 본인을 비판했던 노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래 이게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노조 탄압한 사람 사장으로 선임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노조가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김장겸 사장이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면 현재도 정권에서 MBC를 계속 정말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탄압하려고 하는데 국회마저도 국회에 들어온 국민의 미래라는 건 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MBC 탄압의 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공영방송은 국민이 오너예요. 국민이 네, 오너고 그렇죠. 실질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대다수 방송사는 제가 알기로 노조 조직률이 80~90%가 넘어요. 네. 노조라고 하면 그냥 노동조합이 아니라 구성원 아니죠. 전체다. 거의 라고 이렇게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네, 맞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TBS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울교통방송. 예. 결국은 이제 경영량 극복을 위해서 민영화 시도를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태익 그 대표이사가 사표를 냈는데 네. 수리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TBS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 그냥 혼돈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2월인가 제가 정확히 월은 모르겠는데 5월인가 제 기억입니다.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월급을 지금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산을 완전히 지금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영혼까지 삭감을 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TBS에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방송사로 옮기거나 제가 아는 몇몇 PD들도 뭐 다른 방송사로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왜냐면 계속 있다가 이건 침몰하는 배에 지금 승선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최일구 씨 아시잖아요, 최일구. 네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예. 그분이 회당 2만 원 받았었어요. 회당 2만 원? 2만 원이요, 진행자가.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버텼거든요. 왜냐면 TBS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결국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이제 떠나셨어요. TBS를. 1구형님 이 자리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논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이 지금 말씀하신 민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정태익 사장이 이 그 연구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투자자 발굴 용역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다른 회사에 팔아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자본가든 아니면 뭐 방송 업계에서 누가 좀 이걸 사서 민영화를 해서 좀 운영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도 여기 용역에 응모를 안 했어요. 응모자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도 못 했어요. 그러면 정태익 사장도 사실은 정태익 사장도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도 본인이 어떻게 TBS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SBS PD 출신이고 라디오 PD 출신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의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그러면 이걸 민영화시켜서 민간에서 누가 들어와서 운영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지금 거의 계속 침몰해 가고 있는 배라고 하는 부분으로 비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민간 매각도 안 된다는 것은 네. 실제로 이제 정부와 서울시 압력이 있으니 이걸 이제 민간으로 내가 운영해도 잘 운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한 건가요?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한 거죠. 근데 또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TBS는 그 영어 FM이 있거든요. 영어 네네. FM 빼고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못 하게 막아놓던 이유가 뭐냐면 공적 자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서울시 예산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제가 기억 350억인가 뭐 그 정도가 들어와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운영비의 70%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협찬 비용이나 아니면 EFM의 광고를 통해서 나머지 30%를 조축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던 회사가 서울시에서 아예 지원금 70%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이걸 풀어줘야 하는데 방통위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 재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이 TBS가 광고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민영업자들은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서울시에서 돈 지급 안 해. 근데 광고도 못해.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비를 안 나오잖아요. 운영비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죠. 만약에 이걸 살려면 그러니까 상업방송처럼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네네. 그리고 나서 누가 사라 그러면 그때는 사겠지 누군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요. 광고를 못하는 상황에선 서울시가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 방송사를 인수할 생각이 없는 거죠. 6월 달에 이제 서울시의 출연금이 끊기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 재심사에서 탈락해서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서울시의 미디어 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 주파수 반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기도의 네. 방송, 경기방송인가요? 그 라디오 방송국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노조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나 방송 안 해. 그러면서 주파수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파수 반납된 상태에서 1년인가 2년 동안 새 주인을 찾았어요. 그때 여러 곳에서 지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 이제 새 사업자가 되냐면 OBS라는 그 TV 방송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곳에서 인수권을 얻었어요.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면 고용승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가 그만두면서 영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서 이제 해직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OBS가 인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종편 여러 채널들이 예. 방심위에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지만은 말씀하신 고용 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해줬죠. 그럼 이게 TBS하고 형평성이 전혀 안 맞네요. 안 맞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TBS 같은 경우는 경영의 운영 경비를 70%를 서울시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지원 때문에 결국은 더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원을 계속 해주면 누군가가 인수를 하겠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려면 광고를 풀어줘야 돼요. 상업 광고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네네. 근데 그걸 또 안 해줘요. 네. 그럼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이 주파수가 나온다 한들 방통위에서 만약 이 주파수를 이제 서울시가 만약 반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거기 인원수는 다 나간 사람 나갔고 나머지 사람 남겠죠. 근데 인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업자 신청 받고 심사를 해야 되고 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선정하면 그 기간이 한 1, 2년 걸린다니까요. 그럼 1년 동안 이 사람들 아무 일도 못 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딴 일 하거나 딴 데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 경기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었던 인원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여 명 정도 됐던 걸로 알아요. 마지막 남은 분들이. 그분들만 고용승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TBS 같은 경우는 방통위가 만약 이걸 주파수를 다시 판매를 하려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판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사지 않겠어요? 본인이 들어와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안 들어오죠. 지금 방통위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이거 고사시키겠다는 전략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이걸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까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에서 TBS라는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TBS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주파수는 주파수만 남는 거지. 그렇죠. 이 주파수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몇 점 몇 메가헤르츠. 그렇죠.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건 누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방송국 타이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뭐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지금처럼 허가 내주는 조건에 광고는 안 돼. 이런 허가를 빼야 되겠죠. 네. 우리 지금 민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년만 버티면 오세훈 시장이 바뀌고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이 소수가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교수님 보기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2년 동안 버티기가 어렵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는 뭔가 방통위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서는 3대2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유진이 지금 YTN 인수했잖아요. 그런 꼴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하다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어떤 회사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또는 뭐 심지어는 종편들이 라디오 가지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조선 채널에한테 허가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땡큐죠. 아니, 완벽하게 자기들은 뭐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이 더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편향성이 더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주파수를 판매하는 건 저는 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살려내가지고 서울시가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돼요. 우리 미디어 악법에 의해 가지고 이 종편이 생겼잖아요. 이명박 그렇죠.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섰을 때 그거 되돌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도 그런 생각 좀 하시죠? 그런 얘기 항상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있었던 방송사를 없애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방송사를 또 만들어주면 돼요.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종편이라는 게 조중동에다가 매경하고 MBN까지 거의 보수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울어진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공정한 처사예요. 그러니까 시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의 종편들을 허가해주면 균형이 맞아지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하게 돼요. 혹시나 뭐 진보 종편 만들어지시면 거기 가서 진행할 생각 있어요? 불러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도 규모의 언론 그렇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제 얘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의 우리 언론 정책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총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위원회 신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뭐 진행된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개정안도 없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 방심위 폐지 공약을 냈다고 하던데 이게 물론 방심에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정치적 심의예요.
네. 정치심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심위의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방심위 규정 중에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방송은 편향성 가질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게 정치적 예를 들면 지금 날씨 일자 했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안 붙였다고 그게 편향성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서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심의 내용 중에 정치적 부분,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아예 심의상에 빼버리자. 그러니까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만 심의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너무 선정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폭력성이 높은 방송을 했을 때 그걸 좀 심의를 해서 그걸 규제하는 쪽으로 하지 정치적 편향성 가지고 문제 삼지 말자 했는데 거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채널A, TV조선 이런 데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도 애매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거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가져와가지고 심의를 하고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말기에 사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어떤 걸 만들었냐면 미디어 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면 워낙 이제 이게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하는 업체 그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방통위도 있죠. 근데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어디서 하냐면 문체부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이거 다 합치자 그랬어요 사실은. 네. 언론이잖아 다. 그러면 그렇죠. 인터넷 언론 뭐 신문사 방송사 이거 다 미디어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터넷 언론은 뭐 제대로 된 규제도 없어요. 그것도 없죠. 네. 그리고 IPTV도 사실은 또 이건 과급에서 일정 부분 또 하고 있어요. IPTV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업무가 막 분산돼 있잖아요. 방송 업무가. 국회도 넘어오면은 어떤 예. 거는 과기정통위로 넘어오고 그렇죠. 어떤 거는 문화체육관광위로 네, 넘어오고 글로 가고. 막 혼자 돼가지고 종합적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자. 언론이 이제는 뭐 생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나누지 말고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게 무산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심위 폐지 문제도 정권이 만약 진보로 넘어갔을 때 본인들이 걱정하는 건 그때 가면 또 폐지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폐지 공약을 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방심위에서 벌점을 받아가지고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TV에서나 채널A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 뭐 미리 이걸 없애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추측해 보건데요. 이런 그 종편들이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압박을 하거나 국민의힘에 네. 이거 좀 없애달라. 왜냐면 지난번에 TV조선은요 몇 번을 조건부 재승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문 닫혔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계속.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예. 너무 좀 과도한 불만은 좀.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생각해 보면은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 다른 다 거예요. 다른 여야가. 거죠. 네, 맞아요.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는 방심이 없애자고 이런 이야기 그렇죠. 했다가 네, 맞아요. 여당 되니까 잊어버리고. 까놓고 맞아요. 이야기하면은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그랬죠. 개선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죠. 놓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이거 그러면 얘기고. 앞으로 제대로 해결하려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시각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이미 중요하다. 방송법도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방송법. 기억나시죠? 방송사 사장, 특히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사장 선임하게 하지 말죠.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KBS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같은 경우 7대4 구조예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 그럼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MBC 방문진도 마찬가지 6대3 구조예요. 그럼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이에요. 그럼 항상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EBS는 7대2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없애는 게 방송법의 개정안의 내용이었는데 국회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또 무산을 그렇죠.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타이밍 언제냐? 대선 바로 전이에요. 누가 바로 될지 전에 모르잖아. 누가 될지 네,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해요. 정권 바뀌고 나면 민주당도 안 한다고요. 여기서 제가 우리 교수님께 근본적인 질문 하나 뭡니까? 드려볼게요. 이 언론의 문제를
실제로 시장에 그대로 맡기자라는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공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야, 진보, 보수 다양한 시민사회의 공동 참여를 폭을 넓히자는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방송은 필요하죠. 그건 그대로 놔두되 공영성이 있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공영론자거든요. 네. 방송 산업의 공영론자인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는요, 상업성이 빠지게 되면 물론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되지만요, 이게 방송의 어떤 내용 자체가 소수계층이나 아니면 소유계층을 대변하는 방송이 안 돼요. 그러면 주류 사회를 계속 따라가요. 그리고 장사되는 것만 해요. 그러면 오락적 대응이 강해지고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돼요.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다루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광고가 안 붙어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소수계층의 어떤 소리들,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겠어요? 아니 대변해봐야 보는 사람도 없어. 시청률도 낮아. 그럼 광고 안 들어와.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걸 상업화에 맡겨놓으면. 경제 논리에 맡겨놓으면요, 오락성이 강하고 폭력성도 있고 선정성 있는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시청률에 매몰돼서 가다 보면요, 주류 사회의 내용만 쭉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네. 그걸 그 소수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해 주겠냐고. 언론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네.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NHK가 있고 영국도 BBC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주도 공영방송이 있어요. 캐나다도 공영방송이 있고. 호주 예를 꼭 드시네 이제. 호주를 들죠. 호주가 대사, 주요 나라가 됐어. 주요 우리 나라가 입장에서 됐죠. 이정섭 대사 때문에. 네. 그래서 공영방송은 존재해야 된다. 미국도 그렇게 상업방송이 99%예요. 유일하게 공영방송이 PBS라고 공영방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적지 우리는 공영방송이 많은 편이죠. 다른 MBC와 KBS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영방송들이 존재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청률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돈이 손해가 보더라도 국민들의 수신료 받아가지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송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지만 상업적 편향성도 문제다. 그럼 문제죠.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지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기계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방송에서 이제 AI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럼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크 뉴스라서 가짜 뉴스, 허위 저작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이렇게 그 AI라고 하면 사람 얼굴과 음성을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AI가 도입되는 범위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정치적인 부분과 전혀 관계없이 날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날씨는 정보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AI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주면 그 AI가 그 정보를 잘 정리해서 뉴스처럼 전달하는 거잖아요. 온도 같은 거, 이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네. 온도, 습도, 그다음 미세먼지, 숫자, 이런 거 쭉 집어넣으면 AI가 쫙 얘기해줘요. 스포츠 경기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몇 대 몇으로 이겼다, 누가 뭐 골을 얼마나 했다, 이런 내용 정보만 집어넣으면 AI가 해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어. 그냥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치적인 부분의 뉴스를 보도하는데 정보 집어넣고 해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언론사가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다고 하면 잘못된 정보가 또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방송이나 아니면 보도 기능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만 전달하면 포맷처럼 하나의 보도 기사가 완성되는 경우는 AI를 활용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한 날씨,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 물가 이런 거는 정보 집어넣으면 쫙 나오잖아 이렇게. 마찬가지 개념.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영역이 돼야지 정치적 부분이나 분석이 필요한 내용까지 AI를 활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가짜 뉴스 문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그렇죠.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부를 좀 AI로 조금씩 바꿔가면 어떨까.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철학 전공인데 이 철학적 문제로 봤을 때 이 신의 영역이거든, 심판의 영역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상 참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냥 법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자, 오늘 뭐 최진봉 교수님하고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저하고 궁합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훨씬 만만하죠. 만만해요.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사적 두려움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박지정이 만만합니다.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